칸트의 철학적 방법론과 철학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그 칸트의 순수이상 비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이 칸트 전체의 어떤 기획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칸트가 가졌던 고민과 그가 풀려고 했던 문제들 어떤 방식으로 대면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1724년에서 1804년까지 삶을 살았던 흔히 뭐 계몽주의 철학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는 철학자죠. 케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을 해서 철학, 논리학, 수학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당시 이제 자연학이라고 불렸던 뉴턴의 물리학에 상당히 매료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물리학 혹은 뭐 이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 공리, 정의, 운동 법칙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칸트 또한 그 엄밀학이라고 하는 이제 스스로 이제 엄밀한 학이라고 하는 그 말로서 이 형이상학이 어떻게 이 엄밀학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칸트 시대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했고 이미 구질서나 구가치관들, 규범들 이런 것들은 통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형이상학을 거의 칸트가 때려 부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 지적인 혁명을 갖다가 초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도대체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의 주제라고 이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작업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은 물리적 대상이 있고 생물학은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뭐 수학자들은 이제 수의 세계라든가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철학은 그 대상을 특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하고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여기 듀샹의 그 샘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여기다 놨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술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예술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작업을 제시하게 되는 것인데 철학도 마찬가지로 이전 철학에 대한 위기 상황으로 칸트가 포착을 한 겁니다. 근데 기존의 형이상학들은 그 인간 이성에 부과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답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아마 그 극대화된 형태가 중세 때나 뭐 이런 때 그 신존재 증명을 시도하고 하는 것들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칸트가 시도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성의 어떤 한계를 정해서 그 이성이 이론적 차원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나 믿음의 영역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칸트의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학적 진리 차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철학적 진리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소위 선험 철학, 자기의 철학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칸트가 생각했던 철학적 기획의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존재론적인 작업하고 자기 작업하고 다른 것은 범주 개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는 그냥 우연적으로 주워 담았다고 폄하를 하고 자기의 범주는 판단 형식에서 논리적인 방식으로 도출했다고 하면서 12개의 범주를 제시를 해요. 이 두 가지의 이 차별적인 그 구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칸트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근본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주관적 조건에 대한 분석으로서 이 철학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이러한 그 소위 순수 오성의 분석 혹은 분석론이라고 하는 또 뭐 선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칸트가 소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어떻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지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칸트가 이제 선천적 원리라고 하는 거를 들여오게 되는데, 칸트가 생각했던 진리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짐으로 해서 비로소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다. 이거는 궁극적인 정당화 문제와 연결됩니다. 칸트는 인간 경험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어떤 원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철학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 철학이 논리적 근거지움, 철학적 설명, 정당화 작업, 이러한 그 핵심적인 생각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이성 비판의 이제 기획이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대상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칸트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이루었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대상과의 일치를 물었을 때 대상의 차원에 준거해서 대상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대상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서 전해를 통해서 뭐를 칸트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 수 있으니까 준거를 이 우리 주관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이 사물 중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칸트가 표현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이걸 인식을 하는 것이니까 이 내 자신이 이 사물에 대해서 부과한 것,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칸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칸트 순수이성 비판은 이제 선험적 원리론과 방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험적 원리론은 선험적 감성론과 선험적 논리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험적 논리학은 분석론과 변증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칸트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분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의 조건하고 지적인 그런 작업하고는 전혀 다른 그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만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거나 뭐 만져보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죠. 대상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이 감성인데, 이거는 직접적이고 얘는 멍텅구리예요. 아무 여기에서 개념적인 뭐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단지 직접성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멍텅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험적 논리학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개념과 관련한 것인데, 이것이 차다라든가 이것이 하얗다라든가 이것이 나무다, 책상이다, 많은 이런 종류의 판단들은 이 개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만들어내는 소위 아프리오리한, 경험에서 오지 않은, 그래서 필연적이고 보편성을 갖는 어떤 조건들이 뭐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관념, 감각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감각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내가 이거를 만지지만 이건 공간적 경험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만지는 즉각적인 어떤 그런 이 경험에 있어서 질적으로 나한테 포착되는 어떤 시간적인 경험이라고 칸트는 포착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감성 경험을 특징 짓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적인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개념적인 판단들로 하는데, 이것은 나무다라든가 이것은 하얗다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서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I think라고 이름할 수 있는 선언적 자아 개념이 마치 이 모든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성 개념과 오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대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선험적 자아, 소위 통일적 원리로서의 선험적 자아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칸트에 있어서의 선험적 자아는 실체가 아니고 활동성으로서 개념을 매개로 하는 종합의 최고 원리라든가 무슨 뭐 표상의 빈 형식이라든가 실체로서 이걸 표상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경험적 개념들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건 좀 더 근본 개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합리주의 전통의 철학자들은 그런 그 특별한 개념들 예컨대 이제 뭐 인과 개념이라든가 운동 개념이라든가 동일성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뿌려진 어떤 선천적인 씨앗으로 인해서 무엇이 무엇을 그 인과 원인이 된다고도 판단을 하고 이제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칸트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개념들이 그렇게 해서 주어졌다기보다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뭐 많은 그런 개념 활동들을 규정하는 규범적인 역할로서 그러한 개념들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제기되지 않는 객관성의 문제가 범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객관성의 개념, 소위 범주의 어떤 그 틀, 오성의 범주라고 하는, 오성의 개념들이라고 하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단 하나의 대상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개념 구조는 소위 오성의 체계는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험이 가능하지 않다. 이 방식으로 자신의 그 객관성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풍선론에서의 작업은 칸트가 그런 종류의 지식의 어떤 토대, 정초를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과 공을 다해서 이제 우리의 오성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갖다가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변증론에 가게 되면요, 그 이성이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 제약을 받지 않고 순수 사변적으로 활동할 때 빠지게 되는 오류와 가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해서 뭐 체계성을 구축하는 거가 이제 결국 이성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이라든가 세계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사실 이제 칸트가 이성의 이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바인데요.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끝마금으로 편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의 개념이 세계라는 개념, 신이라는 개념, 자아라는 개념. 자아도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내가 진짜로 포착하려고 하는 그 자아는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보려고 하면 할수록 물러서요. 그 자아를 대상화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예요. 허튼 소리에 불과해요. 위켄슈타인 같은 사람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제 이 칸트적인 이런 생각을 거기에 강하게 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끝마금을 하기 위해서 이성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박아놓은 하나의 그 궁극의 소위 뭐 무제약자라든가 무조건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 마지막 그런 그 궁극적인 그 개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선험 철학은 결국은 이제 전통 형이상학의 불임성을 보이고 일상의 경험을 근거 짓는 선험적 관점을 구축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의 성격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 칸트가 보여준 것은 철학은 이런 대상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비판의 작업이에요. 정당성에 관한 문제고 정당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디스코스예요, 철학은. 그러면 이 2차 담론을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3차 담론이 필요한가? 또 3차 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4차 담론이 필요한가? 계속 소위 무한회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칸트 스스로 이런 그 2차 담론의 정당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의 역설, 소위 반성의 역설, 철학의 역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철학적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게 의미 있는 지식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그 역설의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칸트는 이제 이 역설이 아닌 방식으로 아주 영웅적인 방식으로 의심할 수 없는 아주 객관성을 우리에게 담보해 줄 수 있다고 칸트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칸트의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경험, 인식 경험을 하는 다른 종류의 대안적인 설명 방식이 불가능함을 보이면 칸트의 선험 철학이 목표로 하는 바에 그 필연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철학적 토대, 구축이라고 하는 목표를 아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